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친구 정혜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정혜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정혜가 벌떡 일어나더니 거실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 뒀는데. 왜? 뭘 찾아? 미어캣 장식 있잖아. 호주에서 사온 그거. 저기 선반 위에 있어야 하는데 없네. 벌써 치매냐? 청소하다가 어디 옮겨놨겠지. 잘 찾아봐. 집안 어딘가에 있겠지. 그런데 정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거 300만 원짜리거든. 호주 유명한 작가가 손수 깎아서 만든 한정판이라고. 나 그거 하나 사려고 호주 여행 가서 하루 날리고 산 거야. 아, 어디 간 거야? 저는 녹차를 넘기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뭐? 300만 원? 나무 미어캣이? 야, 그 돈이면 내가 호주 가서 진짜 미어캣 한 마리 잡아왔겠다. 넌 무슨 돈을? 진짜 예쁘고 희귀한 거라니까. 한정판이라 시간 지나면 더 비싸지는 거라고. 근데 이게 갑자기 어디 간 거야? 집안 구석구석 잘 찾아봐. 아, 걔 발 달렸지? 그럼 어디 도망갔나 보네. 아니면 고향 생각나서 호주로 헤엄쳐 갔든가. 야, 장난하지 마. 난 진심이야. 저는 정혜가 너무 심각해 보여서 어깨를 토닥였어요. 형부가 잡아다가 팔아먹은 거 아니야? 야! 저는 그날 정혜를 달래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의 집 나무 인형 따위에 별 관심 없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저는 아들 태연이네 집에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기에 자주 만나서 저녁을 먹거든요. 며느리 서진이가 정성껏 차린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밥을 먹던 태연이가 갑자기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이것 봐. 서진이 대단하지? 요즘 당근 마켓으로도 용돈 벌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번다니까. 헐, 대박. 새언니, 뭐 팔아요? 별거 아니에요.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정리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들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서진이의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여기 봐봐. 판매 완료 내역 엄청 많지? 우리 마누라 장사 천재야. 고장나서 저렴해 보이는 거 산 다음에 수리하고 다시 되팔기도 한다니까. 딸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제게도 보여줬습니다. 어머, 엄마, 이거 좀 봐. 새언니 진짜 생활력 대박. 딸이 제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화면을 봤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발작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판매 완료 목록에 정혜네 집 그 미어캣 장식 사진이 떡하니 박혀 있었던 겁니다. 독특한 나뭇결, 미어캣의 비죽 올라간 입꼬리까지 완벽히 똑같았어요. 이 순간 제 심장 박동수는 러닝머신 위에서 전력 질주할 때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저는 밥맛이 싹 사라졌어요. 입에 넣은 밥이 모래처럼 퍽퍽했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억지로 삼켰죠. 에휴,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속으로 계속 주문을 외웠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우연이야, 그냥 우연. 그런데 저거 호주에서 사온 건데 흔할 리가 없는데. 저는 며느리를 믿기로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제 뇌는 이미 의심 모드로 전환된 상태였죠. 일주일 뒤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처럼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아들 내외와 딸 혜진이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총 5명이었죠.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려는데 뒷좌석에서 혜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잠깐만. 나 샴푸랑 바디로션 안 챙겼어. 어떡해? 에이, 야, 펜션에 다 있을 거야. 그냥 가자. 싫어. 난 내 샴푸 써야 한다고. 펜션 샴푸 쓰면 머리 푸석푸석해진다니까. 넌 꼭 출발하면, 야, 이미 너 자체 온몸이 푸석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써. 넌 비누로 감아도 아무도 신경 안 써. 나 시집 못 가면 내년부터 오빠 집에 들어가서 산다. 괜찮으면 그냥 가. 그럼 올리브영 들렸다가요. 길 가는데 하나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동네 올리브영에 차를 세웠습니다. 매장 안은 젊은 여자들로 북적였어요. 혜진이는 샴푸 코너로 달려갔고 저와 며느리는 천천히 매장을 구경했죠. 엄마, 이거 봐. 새로 나온 미백크림이래. 엄마 피부에 딱일 것 같은데? 혜진이가 신상품 코너에서 크림 2개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미백크림, 하나는 주름 개선 크림이었어요. 어디 봐. 오, 이거 괜찮아 보이네. 저는 설명을 읽다가 가격표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야, 이게 얼마야? 한 개에 5만 원? 미쳤니? 무슨 크림 안에 금가루라도 들었어? 그래도 효과 좋다잖아. 엄마 요즘 주름 들었다고 고민하면서. 고민은 개뿔. 이 돈이면 동네 피부과 가서 레이저 맞고 오겠다. 안 사. 에이, 그래도 하나만. 고이 모셔다 놔. 혜진이는 망설이다가 제품을 도로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혜진이 샴푸랑 바디로션만 계산하고 매장을 나왔어요. 다시 차에 올라타 펜션을 향해 달렸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중간에 큰 마트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고기 사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펜션 근처는 비싸잖아. 그래, 그러자. 얘들아, 마트 들렸다 가자. 우리는 마트에 들러 삼겹살과 목살 그리고 소세지를 한 보따리 샀어요. 주차장에 나와 아들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엄마, 고기 여기 넣어. 저는 비닐봉지를 들고 트렁크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챙긴 검은색 가방이 반쯤 열려있는 게 보였죠. 저는 무심코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어요. 가방 안에 포장도 뜯지 않은 그 미백크림과 주름 개선 크림이 나란히 들어있었던 겁니다. 아까 올리브영에서 본 그 화장품이었어요. 분명 아까 며느리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혜진의 샴푸랑 바디로션만 계산대에 올렸죠.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못 본 사이에 계산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올리브영에서 내내 저랑 같이 붙어 다녔거든요. 계산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일단 모른 척하기로 했죠. 자, 고기 넣었다. 빨리 출발하자.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와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조용히 지켜보자.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저는 창밖을 보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크림 생각뿐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아들네 집에 손주 유찬이를 보러 놀러 갔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 유찬이랑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죠. 할미, 이거 봐. 내가 로봇 만들었어. 오, 우리 유찬이 천재네. 이거 완전 트랜스포머 아니야? 블록을 쌓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이 꽁꽁 닫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른 방문들은 다 열려 있는데 유독 그 방만 굳게 닫혀 있었어요. 언제나 굳게 닫혀 있는 방이었죠. 묘하게 찝찝했습니다. 태연아, 저 방은 뭐 하는 덴데?
아들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대충 대답했어요. 아, 저기 서진이 작업방이야. 엄마,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왜? 뭐 하는 방인데 그래? 서진이가 부업으로 이것저것 하잖아. 부업하는 방이야. 들어가지 마.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방을 저렇게 잠가놓는 건지. 그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짐이 많아? 알았어. 지금 나갈게. 아들이 후다닥 신발을 신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서진이가 마트에서 장을 너무 많이 봤대. 나 좀 다녀올게. 배달시키면 되지. 아, 시끄러워. 문이 쾅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손주 유찬이는 어느새 자기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었고요. 저랑 딸만 거실에 남았죠. 잠깐만 볼까? 저는 슬금슬금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혜진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새언니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이래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한테 미움받는 거야.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도둑이야. 시끄러 이거사. 잠깐만 보고 닫을 거야. 궁금해 죽겠는데 뭐. 살짝만 볼게. 엄마, 안 된다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호기심이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비켜. 너 네 새언니한테 일러봐라. 응? 그날로 너 집 쫓겨나는 날이야. 저는 혜진이를 슬쩍 밀쳐내고 문 손잡이를 확 돌렸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그 순간 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뭐야? 여기가 면세점이야, 집이야. 방 안은 시계 전시관 그 자체였어요. 선반마다 남자 시계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죠. 롤렉스, 오메가, 롤렉스. 제가 TV에서만 보던 명품 시계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쪽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지포 라이터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입만 벙긋거렸어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야? 설마 이거 다 훔친 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봤잖아. 빨리 나와. 혜진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지만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혜진아, 저거 봐. 저게 다 뭐야? 저거 진짜야, 짝퉁이야. 나도 몰라. 새언니 일이니까 우리가 상관할 거 아니잖아.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미어캣 장식, 올리브영 크림, 그리고 이제 이 시계들까지요. 이거 완전 도둑 아니야? 아니면 짝퉁 장사? 아이씨, 내 아들도 공범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미 공범인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저는 황급히 방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손에 땀이 줄줄 흘렀죠. 며느리가 혹시 진짜 도둑인 건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저는 아들 부부랑 함께 동네 맛집에서 외식을 했어요. 삼겹살에 된장찌개까지 배 터지게 먹었죠. 엄마, 나랑 혜진이는 휴대폰 가게 좀 다녀올게. 혜진이 폰 액정 깨졌거든. 그래, 다녀와. 나 여기서 좀 쉴게. 아들과 혜진이가 가게로 향했고 며느리는 유찬이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갔습니다. 저는 배가 빵빵해서 놀이터 옆 정자에 들어 누웠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니 눈꺼풀이 스르륵 감겼죠. 반쯤 잠이 들었을까요? 저기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수상쩍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게 다가왔죠.
네? 누구세요? 남자는 놀이터 쪽을 슬쩍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 저 여자 조심하세요. 예? 저 여자요? 저는 남자가 가리키는 쪽을 봤어요. 며느리가 유찬이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네, 저 여자요. 저 여자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 무슨 소리예요? 내 며느리인데. 남자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몸 담았던 조직이 있어요. 어둠의 세계. 아마 할머니는 상상도 못할 세계일 겁니다. 이씨, 할머니 아니야. 뭐 아무튼 그 두목의 여자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뭐? 조직? 두목? 제 눈이 커졌어요. 남자는 주변을 경계하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두목을 독살했어요. 음식에 독을 타서요. 그리고 돈 싹 챙겨서 도망쳤죠. 몇 억은 될 겁니다. 독살?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네, 저는 복수하려고 저 여자 뒤를 계속 캐고 있어요. 당신네 가족도 조심하세요. 저 여자 언제 또 칼 뽑을지 모릅니다. 제 말 믿기 어렵죠? 하지만 흘려듣지 마요. 분명 후회할 테니.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더니 후다닥 자리를 떠났어요. 제자리에 남은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유찬이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어요. 독살? 어둠의 세계? 갑자기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손발이 차갑게 식었죠. 그래서 돈이 많았던 거구나. 그래서 집에 명품 시계가 그렇게 많았던 거야.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님, 저녁은 저희 집에서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집 식탁에 앉았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상 가득 놓여 있었죠.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 안에 혹시 독이라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찌개를 뜨려다가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불고기를 집으려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입맛 없으세요? 아니야. 그게 아까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도 국이라도 드세요. 제가 어머님 입맛 생각해서 끓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네. 배탈 난 것 같다. 나 집에 가마. 여보, 괜찮아? 응. 아니, 안 괜찮아. 빨리 가자. 저는 남편 손을 잡아 끌며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집 가서 약 먹으면 돼. 저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요. 독살.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느리를 시험해봐야 돼. 확실하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전을 짰어요. 며느리가 퇴근하는 시간은 저녁 6시 반.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집까지 오는 길목에 벤치가 하나 있죠. 저는 제 명품 가방을 그 벤치에 놓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분명 가방을 훔쳐갈 거야. 그럼 증거 확보. 저는 신이 났어요. 오후 6시
저는 벤치에 제 샤넬 가방을 슬쩍 놓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나무 뒤로 몸을 숨겼죠.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퇴근길에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가 벤치 앞을 지나가는데 가방을 봤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왜 안 가져가? 저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는 몇 걸음 더 걸어갔어요. 저는 실망해서 한숨을 쉬려는데 며느리가 멈칫하더니 뒤돌아왔습니다. 그래, 저거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며느리는 벤치로 다가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봤죠. 됐어. 이제 사진만 찍으면 끝이야.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곤드레 만드레. 제 휴대폰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떡하니 며느리라고 떠 있었어요. 아! 저는 화들짝 놀라 나무 뒤에서 멀찌감치 도망쳤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받았어요. 서진아.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공원 벤치에 어머님 가방이 있던데요? 가방. 네, 샤넬 가방이요. 어머님 거 맞죠? 혹시 놓고 가신 거예요? 맞다. 내가 깜빡했네. 거기 놓고 갔나 봐. 어머님, 이건 비싼 건데 어떡해요? 제가 지금 들고 있을게요. 어디 계세요? 나 지금 집 근처에 있어. 금방 갈게. 네, 그럼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나무 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벤치에 앉아 제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죠. 아이고, 미안해. 깜빡했네. 어머님, 조심하셔야죠.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가방을 건넸습니다. 저는 가방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완전 망했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숨만 폭폭 쉬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완전 실패였어요. 그래도 아직 확신은 못해. 연기일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설쳤습니다. 그 낯선 남자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죠. 머릿속은 온통 다음 작전 생각뿐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 며느리를 직접 추궁하자니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넘어가자니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고요. 저는 며칠 동안 이 생각 저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요새 왜 그래? 당신 얼굴이 완전 귀신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 저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이번 주말에 유찬이 좀 봐줄 수 있어? 나 친구 만나러 가야 해서. 주말에? 서진이는? 서진이는 주말마다 일 나가잖아.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와. 일? 무슨 일? 있어. 돈 벌려고 이것저것 해. 전화를 끊는 순간 제 머릿속에 전구가 빵 켜졌습니다. 그거야. 미행하면 되잖아. 며느리가 주말에 나가는 곳을 따라가면 진짜 뭘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였어요. 됐어. 이번 주말에 미행한다. 저는 벌떡 일어나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들키면 안 되니까 변장이 필수였어요. 저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검은색 긴팔 티셔츠, 검은색 바지, 검은색 모자까지.
완벽한 스파이 복장이었죠. 선글라스도 있어야 하는데. 저는 서랍을 뒤져 남편 선글라스를 찾아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써봤습니다. 저는 스스로 만족스러웠어요. 이 정도면 며느리가 절대 못 알아볼 거였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에 나간다는 거였어요. 새벽? 몇 시지? 저는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아, 서진이 주말에 몇 시에 나가? 새벽 5시 반쯤.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새벽 5시 반. 며느리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새벽쯤이야. 저는 휴대폰에 알람을 5개 설정했어요. 새벽 4시 50분, 4시 55분, 5시, 5시 5분, 5시 10분. 이 정도면 절대 못 일어날 리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한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설렘과 긴장에 잠이 잘 오지 않았죠.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직 밖은 깜깜했죠. 졸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며느리 정체를 밝힐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준비해둔 검은 옷을 입었어요. 검은 티셔츠, 검은 바지, 검은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여보, 지금 몇 시인데 어디가? 산책. 새벽 산책 좀 하려고. 선글라스를 끼고 산책을?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자외선 차단. 요새 자외선 무섭다잖아. 저는 얼버무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네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새벽 공기가 칼처럼 차가웠죠. 추워 죽겠네. 저는 현관 앞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며느리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5분, 10분, 20분. 시간이 흘렀지만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젠장. 혹시 오늘 안 나가는 거야? 30분쯤 지났을까요? 1층 공용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큰 가방 2개를 양손에 들고 있었죠.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가방이 2개야? 저는 긴장했습니다. 며느리는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어요. 뭐야? 꾸르륵 꾸르륵. 배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파왔어요. 안 돼. 화장실이 급해진 거였습니다. 어젯밤에 급하게 먹은 족발 때문인가 봐요. 남편이 막걸리에 먹길래 몇 점 뺏어 먹었거든요. 참아야 해. 조금만 참으면 돼. 이 인간 평생 도움이 안 되네. 저는 이를 악물고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배는 점점 더 아파왔어요. 꾸르륵, 꾸르륵, 꾸르륵. 진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근처 상가 건물로 뛰어 들어갔죠. 화장실 어딨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건물 안을 헤맸습니다. 1층, 2층을 뛰어다니다가 겨우 화장실을 찾았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이를 봤죠. 살았다. 한 10분쯤 걸렸을까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차장을 둘러봤어요. 며느리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한숨을 쉬었어요. 맥이 쭉 빠졌어요.
아휴, 진짜 그깟 똥이 뭐라고. 저는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제 모습이 완전 패배자 같았죠. 여보, 산책 어땠어? 시끄러. 당신 막걸리 좀 마시지 마.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첫 번째 미행은 완전 실패였어요. 며느리 정체는커녕 화장실에서 시간만 다 보낸 거였죠. 저는 억울해서 이불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침부터 물도 안 마셨어요. 밥도 조금만 먹었죠. 화장실은 절대 안 가. 절대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제보다 30분 일찍 나가기로 했어요. 새벽 4시 반 알람을 맞췄죠. 일어나! 일어나!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꾹 참았어요. 어제 입었던 검은 옷을 다시 입고 선글라스를 썼죠. 저는 며느리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어제는 현관 앞에서 기다렸지만 오늘은 주차장 입구였어요. 차가 나오는 길목을 막아서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주차장 입구 근처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차가웠어요. 아휴, 추워. 뭔 짓을 하는 건지. 5시 10분쯤 됐을까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 차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며느리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향했어요. 저는 급히 큰 길로 뛰어갔습니다. 택시! 택시! 저는 손을 번쩍 들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지나가는 차는 있었지만 전부 개인 차량뿐이었죠. 아차 싶었습니다. 아, 지금 주말 새벽이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택시! 여기요! 택시! 저는 길가에서 미친 사람처럼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빈 택시는 한 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라 택시가 없었어요.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며느리 차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는 길 한복판에서 팔을 휘저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렸어요. 며느리 차는 이미 저 멀리 사라져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씨, 젠장. 두 번째 미행도 완전 실패였어요. 저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만 푹푹 쉬었죠.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맥없이 일어나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또 산책 갔다 온 거야? 요새 왜 이렇게 일찍 나가? 시끄러워.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다음엔 전문가한테 맡겨야겠어. 내 힘으론 안 되겠어.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는 2번이나 미행에 실패한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한다고요. 저는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탐정사무소, 흥신소, 뭐든 좋으니까 믿을 만한 곳을 찾았죠. 저는 평이 가장 높은 탐정사무소를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무소로 향했어요.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기요. 며느리 뒷조사 좀 하려고요. 며느리요? 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며느리가 좀 수상해서요. 어디 나가는지 뭘 하는지 알고 싶어요. 미행 좀 해주세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미행 조사는 기본 500만 원입니다. 네? 500만 원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무슨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저희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아니, 그냥 며느리 뒤쫓아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500만 원씩이나 받아요? 손님, 탐정 업무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도시락 싸드릴게요. 하루에 10만 원만 받으세요. 일당으로 김밥이든 뭐든 싸드릴게요. 손님, 저희가 도시락 배달 받으려고 탐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밥값 아끼면 되잖아요. 하루 1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당이잖아요. 안 됩니다. 저희는 정해진 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이틀이면 돼요. 며느리는 주말에만 나가거든요. 이틀이면 충분해요. 손님, 이틀로는 제대로 된 조사 불가능합니다. 아니, 왜요? 이틀만 따라다니면 다 나오잖아요. 그럼 20만 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0만 원 곱하기 2, 20만 원. 완벽하네. 손님,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탐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저 진심인데요. 20만 원에 도시락까지 드린다는데. 손님, 저희 자선 상업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며느리 한 명 따라다니는데 500만 원은 너무하잖아요. 도둑이야 뭐야? 아, 그게 싫으시면 직접 하시든가요. 내가 했다가 안 되니까 여기 왔지. 저희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손님,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 나가주십시오. 아니, 저 진심으로. 나가세요, 지금 당장. 탐정이 문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에휴, 알았어요. 나갈게요. 저는 결국 흥신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나? 완전 파가지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미행도 실패, 탐정도 실패.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저는 아파트 단지 안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만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수가, 여기서 뭐해? 친구 정혜가 산책을 나왔다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아,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말까 고민이 됐거든요. 사실은 말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사람이 공원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가 독살범이라고 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어? 저 사람? 남자는 놀이터 근처에서 아이랑 놀고 있는 젊은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 말을 걸기 시작했죠. 저와 정혜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저기요, 아시나요? 이 아파트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네? 뭐라고요? 정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실험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 사람들 다 실험 대상이에요. 아, 네. 젊은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자는 마침 지나가는 중년 아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용기자예요. 당신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젊은 엄마는 어색하게 웃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기 우리 애가 배고파해서 먼저 갈게요. 엄마는 아이 손을 확 잡고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남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저는 입이 쩍 벌어진 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저 사람 장가도 못 가고 늙은 어머니랑 단둘이 살던 사람이야. 우리 아파트 옆 동네 살거든. 뭐?
아는 사람이야? 몇 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맛이 갔어. 저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녀. 어떤 날은 자기가 CIA 요원이래. 또 어떤 날은 외계인이 지구를 정복하러 온대. 뭐? 잠깐만. 그럼 저 사람 미친놈이야? 에휴, 미친놈은 어감이 좀 그렇다. 불쌍한 사람이야. 정신병원 입원했다 나온 사람이야.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참 안타까운 일이지. 넌 몰랐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런 연병알. 야, 이 새끼야! 저는 벌떡 일어나 그 남자한테 달려가려고 했어요. 정혜가 황급히 제 팔을 붙잡았죠. 야, 진정해. 왜 이래?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 뭐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아니, 저 자식이 서진이가 독살범이라고 했다고. 나 그 말 믿고 미행까지 했는데. 뭐? 미행? 너 며느리 미행했어? 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오라고. 어머, 미수가, 너 정말. 정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야, 그냥 집 가.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정신병자라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니 그 남자가 저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그 남자가 묘하게 웃는 걸 저는 분명 보았습니다. 웃어? 야, 너 다 알면서 일부러 그랬지? 야, 이씨. 야, 정혜야, 나 딱 한 대만 때려주고 올게. 저봐, 웃잖아. 야! 남자는 실실 웃더니 황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정혜가 한참을 저를 달래고 나서야 저를 놓아줬습니다. 미수가, 그냥 집 가서 쉬어. 알았지? 알았어. 누굴 탓해. 내가 등신이지. 저는 맥없이 대답했어요. 정혜와 헤어지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속았네, 완전히.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왜 거기 서 있어? 아이, 들어와. 응.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죠. 그날 저녁 저녁도 안 먹고 방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며느리 얼굴을 볼 낯이 없었죠. 다음 날 저는 소파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서진아, 그게 저기...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 나무 미어캣 장식 있잖아. 그거 혹시 네가 당근마켓에 판 거 맞아? 그거요? 맞아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샀던 건데요. 중고로 샀어? 네, 나무 미어캣이 너무 예뻐서 샀거든요. 근데 친정엄마가 그런 장식은 도깨비 붙어 있다고 함부로 사는 거 아니래요. 진짜 혼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되팔았어요. 어머니 왜요? 그거 아시는 분 거예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끊을게.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정혜야, 혹시 그 미어캣 장식 찾았어? 아니, 아직도 못 찾았어. 왜? 그게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그거 중고나라에서 샀다가 다시 팔았대. 혹시 너희 집에서 중고나라에 올린 거 아니야? 뭐? 우리 집에서? 말도 안 돼. 잠깐만. 내가 한번 알아볼게. 정혜는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아,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막내 그 시끼가 팔았대. 뭐? 준영이가? 술값 필요하다고 중고나라에 올려서 팔아버렸대. 나 진짜 기절할 뻔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뭐? 그럼 내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나 바빠.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진이가 도둑이 아니었네. 정의 아들놈이 도둑이었어.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이고, 내가 서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며느리를 도둑으로 오해했던 자신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저녁 안 먹어? 왜 거기 앉아서 멍 때려? 먹기 싫어. 왜? 어디 아파? 난 배고픈데. 아파. 마음이 아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에휴, 망신이네. 완전 개망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어요. 저는 베개를 꼭 안고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아휴, 부끄러워 죽겠네. 그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갈비찜 했거든요. 아니야. 배 안 고파. 다음에.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화끈거렸거든요. 저는 이불 속에서 부끄러움에 몸부림쳤습니다. 다음 날 주말이었어요. 저는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주말이잖아. 유찬이 봐주러 왔지. 어딨어? 방에서 자. 서진이는 일 때문에 잠깐 나갔고.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을 옆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태연아, 저기 서진이 방이 있잖아. 작업방? 그래, 거기 남자 시계들 엄청 많던데 그게 다 뭐야? 그거?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이 부업. 부업? 무슨 부업? 서진이가 낡은 시계 싸게 사서 깨끗하게 닦고 부품 갈아 끼우고 그러거든. 그러면 시계가 새 것처럼 돼. 그걸 다시 비싸게 팔고. 뭐? 요새 그걸로 돈 꽤 벌어. 한 달에 200만 원은 넘게 버는 것 같던데.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너도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내가 가끔 도와주기도 해. 시계 부품 끼우는 거 어려워서 내가 대신 해줄 때도 있고. 그럼 그 방에 못 들어가게 한 것도? 서진이가 시계 부품 잃어버릴까봐 걱정해서 나한테도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시계 부품이 워낙 작은데 잃어버리면 수심 날리거든. 저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그럼 왜 엄마한테 미리 말을 안 했어? 탁! 저는 아들 등짝을 한 대 때렸어요. 왜 때려? 아들이 등을 문지르며 투덜거렸습니다. 엄마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물어봐야 말해주냐? 며느리가 뭐 하는지 미리 얘기해줘야지. 엄마는 그냥 부업하는 거라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에휴, 저는 한숨을 푹 쉬었죠. 그럼 그 라이터들도? 그것도 비슷해. 닦아서 청소해서 파는 건데. 아이고 두야.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도둑이 아니었네. 도둑?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저는 소파에 푹 꺼져 앉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유찬이 봐줘. 네가 봐. 다음에 올게. 나 바빠. 뭐야? 그럼 왜 왔어? 저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며느리 얼굴 볼 낯이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양손에 비닐봉지를 한가득 들고 있었죠. 어머님, 오셨으면 연락하시지. 왜 벌써 가세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며느리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죠.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라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오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나 갈 데 있어서 바빠. 저는 신발을 신으려다 넘어질 뻔했어요.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나 진짜 바빠. 갈게. 저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 나 없다고 해. 왜? 소진이가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해. 나 지금 못 받아. 무슨 일이야? 서진이가 당신 찾아. 받아봐. 닥치고 나 없다고 하라고. 며느리는 일주일 내내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죠.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서진이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 그냥 바빠. 서진이가 걱정하는데. 걱정 마. 나 괜찮아. 저는 며느리를 피해 다녔어요.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에휴, 잘못한 건 나지. 넌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차마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얼마나 의심했는지 미행까지 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네. 며칠 뒤 제 생일이 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뭘 하고 싶지도 않았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보, 태연이 왔다. 뭐? 태연이? 저는 황급히 현관으로 나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죠. 엄마, 생일 축하해.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는 제가 연락을 안 받아 직접 찾아왔다고 했어요.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요. 어떻게 생일상을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었죠. 그때였어요. 아들이 활짝 웃으며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엄마, 우리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 열어봐. 사실 서진이가 다 준비한 거긴 하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미국 여행 패키지 상품권이 들어있었어요. 2인용이었죠. 이게 뭐야? 어머님, 미국 여행 다녀오세요. 아버님이랑 둘이서요.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돈 좀 벌었거든요.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어머님, 기뻐하시는 거죠? 마음에 드세요? 저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네? 어머님, 왜 우세요?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널 오해했다. 너 도둑인 줄 알았어. 네? 엄마, 무슨 소리야? 정혜네 집 미어캣 장식. 네가 훔친 줄 알았어. 올리브영 크림도, 네 방에 있던 시계들도.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 미행까지 했어. 새벽에 일어나서 검은 옷 입고 2번이나. 동네에 어떤 미친놈이 네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조심하라고 하길래. 아휴. 뭐? 아니, 미행? 미친놈? 아들도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탐정사무소도 갔다 왔어. 네 뒷조사 의뢰하려고. 근데 돈이 너무 비싸서.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쁜 시어머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쥐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며느리는 당황하면서도 저를 꼭 안아줬어요. 어머님, 진짜 괜찮아요.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괜찮다니까요. 어머님이 저를 걱정하신 거잖아요. 며느리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며느리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서진아, 고마워. 넌 정말 착한 며느리야. 어머님도 정말 좋은 어머님이세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면서 미안하다고 되풀이했죠. 그날 우리 가족은 눈물과 웃음 속에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챙기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며느리 자랑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정혜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효녀인지 떠들고 다녔죠. 며느리도 저를 더욱 편하게 대했습니다. 저희 관계는 전보다 훨씬 돈독해졌어요. 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게 됐죠. 며느리가 준 여행 상품권으로 남편이랑 미국도 다녀왔어요. 그랜드 캐년도 보고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사진도 찍었죠. 돌아와서는 며느리한테 선물을 한가득 사줬습니다. 며느리는 좋아하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이제 저는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일요일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도 하죠. 유찬이도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와요.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의심보다는 믿음이, 오해보다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며느리 덕분에 배운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